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과학자들이 직접 와서 여러분들에게 과학의 즐거움을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과학자가 되실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올해 5년째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에 하고 있는 행사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공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공룡은 왜 연구할까요? 우선 저를 간단히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뭐 같으세요? 뼈? 포도라는 사람도 들어본 적 있고요. 뭐 같아요? 이거는 정답이에요. 제가 공부한 미생물 화석이에요. 저는 화석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여기 있는 건 제주도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를 한 움큼 쥐어가지고 그걸 현미경에 놓고 보면 저런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모래라는 거는 돌멩이의 조각들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산호가 부스러진 거라든지 조개 껍질이 부스러진 거라든지 그런 식의 생물의 뼈나 껍질 같은 것들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것들이 모래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그런 미생물의 화석들을 현미경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일을 하는 게 미고생물 학자라고 불러요. 제가 공부한 게 이 유공충이라고 부르는 미생물 화석이죠. 처음에 그 소개했을 때 나와 있던 것처럼 제가 일하는 곳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인데요. 혹시 여러분 이 사진 본 분 계세요? 어디서 봤어요? 박물관에 와봤었군요. 어디서 봤어요? 와보셨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강연을 매년 하는 이유가 저희 박물관에 많이 놀러 오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게 아니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그 4학년 교과서 2학기 책에 나오는 화석단원에 화석에 대해서 소개하는 첫 번째 페이지가 여기에요. 사실은 저를 찍은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공룡을 찍은 건데 저도 같이 옆에서 나왔어요. 제가 이 당시엔 서울 시내의 유일한 화석을 전공하고 한 학예사였기 때문에 그랬었죠.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모습이고요. 박물관이라는 건 뭐라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박물관 뭐예요? 옛날 물건들을 전시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도자기라든지 옛날에 썼던 물건들 같은 걸 많이 전시를 하죠. 그런데 그런 걸 역사박물관이라고 하는데 모든 박물관이 다 그런 것만 전시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공룡도 전시하니까요. 그래서 그 박물관은 전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전시를 하려면 물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물건은 어디서 구하죠? 땅에서 발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조사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꺼낸 그 유물을 뭐 화석 같은 것들을 그냥 전시하면은 뭔지 아무도 모르겠죠. 연구를 충분히 해서 그게 어떤 종류의 화석인지 아니면 옛날에 누가 쓰던 물건인지 어떤 용도로 쓰던 물건인지 같은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조사 연구를 먼저 해야 되고 그래서 전시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에는 박물관들이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도서관처럼 박물관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학교 밖의 교육기관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공룡을 전시하는 박물관이죠.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저희 박물관이랑 같이 프로모션을 했던 영화였어요. 저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다 저희 박물관에 나오니까요. 오늘 공룡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전시했던 한국의 화석이라는 전시가 예전에 있었고요. 지금은 바다로 돌아간 포유류라고 해서 고래나 물개, 듀공 같은 그런 바다에 사는 포유류들을 하는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저거 보러 오시면 또 재미있는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박물관 중앙원에 있는 공룡이에요. 혹시 이거 이름 아시는 분?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니니까 물어봐. 타르보사우루스. 그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알로사우루스. 여러분들 오늘 받은 것들 중에 육식하고 초식이 있었잖아요. 아크로칸토사우루스. 그렇지. 육식 공룡인 아크로칸토사우루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걸 만들려고 나눠드린 거예요. 자, 이제 공룡도 화석이니까 화석이 뭔지 생각을 해봅시다. 화석은
옛날에 살았던 생물이 죽어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걸 화석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딱딱한 뼈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통 화석이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이에요. 진짜요? 이거는 진짜를 똑같이 복제한 거예요. 우리가 그 겉으로 볼 때 보이는 이빨 부분은 이 앞에 있는 조그만 부분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이빨의 뒤에 있는 뿌리 부분이에요. 뿌리가 안 되고 이게 다 이빨이었으면 잡아먹으려고 확 깨물으면 이빨이 뚝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튼튼하게 많이 있고 요만큼 나와 있는 게 이빨이에요. 자, 이런 이빨 화석도 화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룡의 발자국도 화석이에요. 왜냐하면 그 발자국이 있으면 그런 생물이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벌레가 기어간 자국도 화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화석이 만들어지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특이한 화석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건 뭐 같아요? 공룡의 머리야. 맞아요. 매머드 화석이에요. 그런데 화석 같아 보여요? 아니요. 그냥 그 코끼리가 누워있는 것 같죠? 저거는 시베리아에 있는 아주 추운 땅에서 꽁꽁 얼어서 발견된 매머드의 화석이에요. 그래서 살, 가죽, 털까지 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걸 발굴하러 간 연구자들이 그 끌고 갔던 썰매를 몰던 개한테 먹였더니 잘 먹더래요. 탈도 안 나고. 그런 화석도 있고요. 이거는 뭐 같아요? 호박 안에 있는 거. 맞아요. 그 호박이라고 하는 소나무 같은 나무에 그 진이 굳어서 만들어진 화석인데 송진이 나무 줄기를 흐르다가 벌레라든지 작은 동물들 같은 게 그 안에 갇히면 저런 모습으로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되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죠. 하지만 보통은 딱딱한 껍질이나 뼈 같은 것들이 남아서 화석이 돼요. 화석이 되는 과정을 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화석이 아주 잘 만들어진다면 지구는 화석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네. 지구 나이는 46억 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40억 년 가까운 정도 동안에 생물이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살았던 생물들이 다 죽어서 화석이 됐으면 발에 차이는 게 다 화석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어떤 생물이 죽으면 땅에 묻힐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동물이 뜯어 먹을 수도 있죠. 아니면 물에 쓸려가거나 뭐 그렇게 해서 다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화석이 되려면 이렇게 생물이 죽은 다음에 살 같은 건 썩어 없어지고 땅 속에 빨리 묻혀서 다른 동물이 뜯어먹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흩어져 버리지 않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땅 속에서 그 뼈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변에 있는 암석 성분하고 서로 그 교환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면 진짜 공룡 뼈 화석은 성분이 뼈가 아니고 사실은 돌 성분이에요. 모습은 뼈의 모습 그대로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걸 삶는다고 감자탕 같은 게 되진 않아요. 곰탕을 끓일 수도 없어요. 화석을 발굴하는 모습이에요. 화석은 어떤 암석에서 발견되게 해요? 여러분 혹시 암석의 종류 아세요? 암석은 어떤 종류인지? 만들어지는 원인에 따라서 화성암, 변성암, 그리고 퇴적암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럼 혹시 화성암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화산 폭발, 뭐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 안에 화석이 들어있다 한들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다 녹아서 없어지겠죠. 변성암은 무슨 돌이냐면 어떤 돌이 열이나 압력으로 막 변화되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있던 화석도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퇴적암이라는 암석에서만 화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를 가다가 화석이 나올까 안 나올까 화석을 찾아보려면 일단은 암석 자체가 퇴적암이어야 화석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화석을 발굴하는 모습인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많은 공룡뼈 화석들이 암석에 붙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수많은 공룡뼈들을 다 발굴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엄청 길게 걸리죠.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200년도 더 걸려요? 그러면은 저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200년 동안 집에도 못 가겠네? 네. 1년. 그러긴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공룡뼈를 실험실에 가져와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들고 왔는데 들고 차도 타고 비행기로도 싣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부서져 버리기 쉽겠죠. 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석고 붕대로 이렇게 감싸서 가져와요. 여러분들
누가 제일 까불게 생겼냐? 까불다 다치면 팔 부러지는 애들 많이 있지. 그러면 그 부러진 팔이 꼼짝 않고 잘 치료되도록 움직이지 못하게 깁스를 하죠. 네. 그거랑 똑같이 공룡뼈도 깁스를 해서 실험실에 가져와서 다시 이제 그걸 분리해가지고 연구를 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공룡알 화석이 있는 거 아세요? 네. 어디에 있게? 고성에는 발자국이 많이 나오고요. 알은 여기 멀지 않지. 그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공룡알 발자국이 공룡알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방문자 센터라고 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몽골에서 발굴해온 공룡뼈들을 발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처리를 하고 있어요. 고비사만에서 가져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가서 보시면 공룡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곳이 있답니다. 화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삼엽충하고 맘모스 중에 어떤 게 더 오래됐을까? 삼엽충이 더 오래된 그 화석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지층에서 맘모스가 나온 지층이 있고 삼엽충이 나온 지층이 있으면 어떤 게 더 오래됐겠어요? 삼엽충이 나온 지층이 더 오래됐겠죠? 아래 있는 게 항상 그렇진 않아요. 지층이 막 그 힘을 받으면 쭈글쭈글해지면서 어떤 면에서는 뒤집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층 자체의 위아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화석이 얼마나 더 오래된 건지를 비교해보면 그걸 가지고 지층이 얼마나 더 오래된지 순서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화석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화석을 우리는 표준 화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엽충이 바로 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고 맘모스 같은 경우면 그럼 신생대의 대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시대의 이름이 바로 그 화석에 처음 나타나는 거, 멸종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하게 된답니다. 예를 들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되어 있고 이 시대를 더 세분하면 나누면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라는 서로 다른 더 작은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캄브리아기라는 고생대의 첫 번째 시기는 삼엽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 전까지는 삼엽충처럼 딱딱한 껍질을 갖는 생물들이 잘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애들이 그냥 아주 조그만한 생물밖에 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화석으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전의 시기를 은생이연이라고 부릅니다. 숨어있는 시기이죠.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작거나 말랑말랑해서 화석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시기예요. 그 이후 시기들을 다 모아서 현생이연, 잘 보이는 화석들이 잘 보이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기의 기준이 바로 삼엽충이라는 딱딱한 껍질을 갖는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인 거죠. 그래서 그 삼엽충이 잘 살다가 모두 멸종하는 시기가 바로 고생대의 끝인 페름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삼엽충이 모두 없어지는 시기가 고생대의 끝, 그 다음부터가 중생대의 시작인 거죠. 중생대에는 어떤 생물들이 많이 살았죠? 공룡이 살았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공룡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가 공룡이 모두 멸종하는 시기가 중생대의 끝인 거예요. 이렇게 생물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시기의 기준이 되는 암석들을 잘 분석해보니까 그게 5억 7천만 년 전의 암석이었다. 6,500만 년 전의 암석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질시대를 구분한 다음에 그게 몇 년 전인지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화석이 하는 두 번째 역할은 그 화석이 만들어진 지층이 어떤 환경이었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산호는 어디서 살죠? 산호. 바다. 어떤 바닥에? 바다. 그냥 바다에 다 사나? 깊은 바다. 깊은 바다에 못 살아요. 산호는 햇빛이 들어오는 데까지만 살 수 있거든요. 깊으면 햇빛이 안 들어와요. 얕은 바다여야 되고 따뜻한 바다여야 되고 또 맑은 바다여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데 어디 있을까요? 제주도. 맞아요. 제주도 앞바다에 가면 우리나라의 산호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죠. 그 말은 이 산호 화석이 발견되었다면 이 산호 화석이 들어있던 지층은 어떤 곳이었을 것이다? 옛날에 따뜻한 바다였을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고사리는 어디 살게요? 바다. 그냥 땅이라고 하면 되겠냐? 습지? 수. 어머니께 여쭤봐야지. 어떤 데서 잘 살죠? 그늘지고? 그늘진
산 기슭에 잘 살죠. 그러니까 이런 고사리 화석이 나온 우리나라의 강원도 태백 지역은 예전에 그런 그 산기슭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익룡은 어디 살죠? 하늘. 자, 그럼 익룡이 발견되면 하늘인가요? 아니요. 말이 안 되죠. 익룡이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져서 죽었으면 땅이었을 것이고, 날아가다 바다에 떨어져 죽었으면 바다인 거예요. 바다 환경에서 나왔다고 익룡이 바다에서 사는 생물은 아니겠죠? 네. 하늘에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진 않죠. 날다가 내려올 테니까. 자, 어쨌든 이런 화석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게 원래 거기서 사는 건지 죽은 다음에 이동해서 만들어진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착각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화석이 발자국 화석이에요. 발자국은 화석이 된 다음에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지워지면 지워지지 움직일 수는 없죠, 발자국은. 네. 그러니까 발자국이 화석으로 발견되기만 하면 그 발자국은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게 틀림없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발자국은 뼈만큼이나 중요한 어떤 환경인지를 알려주는 좋은 화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시대별 화석들 중에 첫 번째 걸 봅시다. 남조류라고도 부르는 시아노박테리아라는 미생물이에요. 이건 지금 살고 있는 현미경으로 찍은 거고요. 그 박테리아가 지구에서 가장 먼저 살았던 생물이에요. 얘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거든요. 광합성을 하면 뭐가 나오게요? 식물.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뭐가 나오게? 산소. 맞아요. 광합성의 결과로 산소가 나오게 돼요. 우리 짰냐? 우리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닌데 다 하네요.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나오는 거라는 뜻은 저 박테리아가 산소를 만들기 전까지는 지구에 산소가 없었다는 뜻이죠. 정확히는 물속하고 공기 속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암석 속에는 있었지만. 자, 그래서 이런 산소를 자꾸 만들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까 말한 삼엽충처럼 껍질을 갖는 생물이 생겨요. 왜냐하면 산소랑 어떤 물체가 결합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산화라고 하죠. 산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불타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반응을 통해서 생물에게 그 산소가 나오면 생물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산소가 공격을 하니까 막기 위해서 껍질이 만들어진 거거든. 삼엽충처럼. 자, 산소가 하는 또 다른 역할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산소를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숨을 쉬는 게 그것 때문이잖아요. 자, 그렇게 산소를 사용해서 내 몸에 에너지를 얻는데 옛날에 살았던 생물들은 산소가 없었으니까 다른 성분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었어요. 예를 들면 황, 질소, 인 뭐 이런 성분들을 이용했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산소가 연비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더 좋아. 산소를 이용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살던 생물들과 다른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말랑말랑하던 생물들만 살고 있던 시대에서 이 박테리아가 만든 산소 때문에 지구상에는 딱딱한 껍질을 갖는 또 다양한 형태를 갖는 생물들이 아주 다양하게 살게 된 거죠. 다 그 덕분이에요. 또 하나, 이런 박테리아가 만든 산소가 하늘에 올라가서 만든 띠를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하늘에 있는 구름? 아니에요. 안개. 이건 어머니께서 답해 주시기 더 낫지 않을까? 오존층이에요, 오존층. 오존이 산소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 오존층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햇빛이 골고루. 햇빛들 중에 자외선을 막아주죠. 그래서 오존층에 구멍이 생기면 우리에게 자외선이 더 많이 오니까 병이 걸린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자, 그런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줬기 때문에 이제는 생물이 육지에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바다 물속을 통과해서 더 깊게까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생물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서 시작된 거예요.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생물이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육지에서는 그 생물들의 조상이 다 죽어버렸던 거고 바다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생물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육지에는 생물이 살 수 없었는데 박테리아들이 오존층을 만들어서 이젠 육지에도 자외선이 덜 들어오는 거예요. 살만하게 됐지 이제. 그래서 바다에서 살던 생물들이 육지로 올라올 수 있게 된 거죠.
이 모든 역할을 한 게 이 시아노박테리아라는 거고요. 얘는 지금도 산소를 만들고 있고 시아노박테리아가 만든 화석을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지금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디 가서 보실 수 있냐면 호주의 서쪽에 서호주에 가면 샤크베이라고 하는 그 상어들이 많이 사는 그런 만이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도 이렇게 산소를 내보내고 있고 또 화석이 만들어지고도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시아노박테리아가 뽀글뽀글 산소를 뿜어내고 있는 모습을 찍어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박테리아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석인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물론 그 호주에도 만들어지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어디 있냐면 소청도라고 해서 그 인천 옆에 있는 바다에 소청도 섬에 저런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나오고 있어요. 저거는 얼마 안 됐는데 한 10억 년 전의 화석이에요. 호주에는 38억 년 전의 화석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좀 더 젊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이 바로 저 스트로마톨라이트죠. 이게 캄브리아기의 화석입니다. 체험을 해드리려면 시간을 좀 더 빨리 가야 될 텐데 시대별로 이렇게 화석들이 살았던 시대가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변화한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석탄기에 석탄을 만든 더 커다란 양치식물의 모습이고요. 이게 페른기라는 고생대의 마지막 시기예요. 이때는 화산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수많은 생물들이 90% 이상의 생물들이 모두 멸종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멸종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건 다시 말하면 저 땅이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비어 있으니까 살아남은 생물들은 마음껏 번성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중생대를 대표하는 생물을 암모나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공룡도 있겠지만 암모나이트도 작은 건 1cm부터 큰 거는 1m가 넘는 화석까지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형태로 살았던 중생대를 대표하는 생물이었습니다. 자, 이제 공룡 얘기를 하죠. 자, 여기 있는 것들 중에 공룡은 어떤 게 있죠? 공룡인가요? 네. 맞아요? 이거는 공룡인가요? 네. 뭐 같아요? 인류. 인룡이야? 시조새. 시조새예요. 시조새. 이거는 뭐야? 인류. 이게 인룡이에요. 이거는 뭐 같아요? 수룡. 보통은 수장룡이라고 해요. 목이 길다는 뜻이죠. 수장룡. 어떤 게 공룡일까요? 저기 위에 있는 거. 육지에 사. 얘네들이 공룡이에요. 공룡이란 말의 정의는 중생대의 육지에 살았던 파충류들 중에 일종을 말해요. 그런데 얘는 바다에 살았던 거니까 아니겠죠. 그리고 얘는 그래서 공룡이 아니에요. 얘도 익룡이니까 공룡이 아니죠. 그런데 얘는 날아다니는 애지만 시조새는 공룡이에요. 왜냐면 그 깃털이 달려있는 공룡인 거고 여기 있는 뼈들 모두 다가 육식공룡의 뼈와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공룡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룡이고 얘네들은 공룡의 친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공룡 막 움직이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 모습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지냐를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인데요. 우선은 공룡뼈를 발굴해야 되겠죠? 근데 공룡뼈라는 게 캐면은 그 뼈가 모두 다 한꺼번에 다 나올까? 잘 안 그래요. 일단 누가 뜯어먹을 수도 있고 막 흩어져서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뼈가 온전히 다 나오는 건 정말 희귀한 일이에요. 뼈 하나만 가지고도 연구를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은 이빨 하나만 가지고 붙은 이름이에요. 이구아나의 이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중에는 뼈 전체가 나오는 곳이 있었지만 처음 발견해서 이름 붙일 땐 이빨 하나 가지고 지은 이름이에요. 어쨌든 뼈가 일부 나오면 그걸 연구를 하고 다른 데에서 또 똑같은 뼈가 나오면 또 빈칸들을 채울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뼈들을 전부 다 복원해주면 아주 좋은데 그래도 모자란 경우에는 비슷한 종류의 공룡의 뼈를 가지고 맞춰내게 돼요. 그래도 모자라면 비슷한 종류의 현생 파충류의 뼈 가지고 비교를 해보죠. 그래서 빈칸들을 점점 더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과학적 상상력이라고 불러요.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하고 그리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뼈의 다음엔 어떤 구조가 오는 게 맞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연구해서 그 빈칸들을 채워가는 거죠. 물론
그러다가 진짜 뼈가 발견되면 그걸로 대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런 경우에 사실 가끔은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되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뼈를 발굴해서 다 맞춰내게 됩니다. 저희 박물관에 전시된 저 공룡뼈도 실제로 발견된 건 한 80%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거지만. 자, 이래서 일단 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돼요. 무슨 의미냐면, 혹시 어머님 아버님 그 CSI 같은 거 보셨어요? 드라마 CSI? 그런데 보면은 피해자가 뼈밖에 안 남아 있는데 컴퓨터로 막 그 작업을 하면 사람 얼굴이 나오고 막 그러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뼈에 어떤 형태로 근육이 붙을 수 있고, 거기에 살이 붙으면 어떤 외형을 가질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이제 연구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2차원으로 만들어진 공룡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다시 3차원적인 모양의 모형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모형의 근육이라든지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같은 것들을 잘 연구하면 공룡이 어떻게 움직였을지 같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룡은 뭘 먹고 살았어요? 먹이. 어떤 먹이? 얘는 뭘 먹고 살았을 것 같아? 고기. 고기를 먹었을 것 같지? 얘는? 풀. 얘는 풀을 먹었던 공룡이에요. 이빨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가져온 것처럼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은 아주 뾰족하고 날카롭고요. 요 끝에 그 날카로운 부분들을 만져보시면 우툴도툴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크 칼처럼 돼 있어서 그 톱니 모양 때문에 고기를 더 잘 썰 수 있는 그런 공룡이죠. 이빨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뭔 것 같아요? 공룡똥이에요. 공룡똥을 보면 뭘 먹었는지 알 수 있어요. 화석이 됐기 때문에 냄새는 안 나요. 자, 공룡똥 속에 남아있는 소화가 덜 돼 있는 식물의 씨앗이 있다면 초식공룡이겠죠. 또 소화가 안 된 다른 그 동물의 뼈가 남아있다면 육식공룡이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똥화석도 굉장히 중요한 게, 공룡은 어디 살았는지 알기 쉽지 않겠죠. 막 움직이니까. 그런데 초식공룡이 먹은 똥 속에 남아있던 식물들을 보면 그 식물이 어디 사는지 알 수 있겠죠. 식물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공룡이 어디 살았는지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공룡 똥 화석이에요. 공룡은 파충류니까 알을 낳았겠죠. 알을 어떻게 낳는지 봅시다. 우선은 모래와 흙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언덕을 만들고 가운데 구덩이를 파요. 그런 다음에 알을 한 20개 정도 낳아요. 그런 다음에 품으면 알이 다 깨지죠. 커다란 공룡이 알을 막 품었다가 실수하면 잘 깨지겠지. 그래서 알을 품지 않고 모래와 식물 같은 것들을 덮어가지고 보호를 해줘요. 여러분들 혹시 바다거북이 알 낳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모래를 파고 알을 묻고 자기는 바다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끼 그 거북들은 깨어나서 자기 스스로 바다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많이 잡혀 먹히지. 굉장히 많이 낳죠. 근데 얘는 20개 정도를 낳는데, 거기서 깨어난 새끼들을 어미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보호를 해줘요. 그게 더 모성애가 있는 파충류라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죠. 공룡 발자국이에요. 이건 누구 발자국 같아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수강류, 육식공룡 발자국이고요. 이거는 커다란 초식공룡이 걸어간 발자국이에요. 브라키오일지도 모르는데, 브라키오는 쥐락에 살았던 공룡이고요. 이 암석은 백악기 때 지층이기 때문에 브라키오보다 더 나중에 살았던 공룡일 것 같긴 해요. 자, 공룡 발자국을 보면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선생님 사우루스의 발자국이 하나 있어요. 발자국 하나가 있어요. 자, 뭘 할 수 있을까? 이 생물은 어떤 생물일까요? 잡지. 발만 보고, 일단 잡식이에요. 맞아요. 이 공룡의 크기를 알 수 있겠죠. 발이 엄청 크면 그래도 큰 동물이겠지. 그리고 발자국이 많이 깊이 눌러있으면 무거운 동물이겠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걸어간 자국을 보행렬, 걸어간 자국이라고 하는데, 자, 보행렬이 찍혀 있어요. 그럼 뭘 알 수 있을까? 크기 중에 몸 길이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걸어갔으니까 앞발하고 뒷발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 발자국들이 간격이 일정하다가 점점 더 멀어져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뛰어간 거야. 그치? 그렇겠지. 속도를 알 수도 있어요. 또
이런 발자국하고 이런 발자국이 가다 만났어. 그리고 한 가지만 남았어. 먹혔어요. 먹혀요. 잡아먹혔거나 아니면 물리셨기 때문에 초식만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발자국을 보면 이 동물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인데다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공룡 발자국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공룡 발자국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미국, 아르헨티나 요 세 나라가 세계에서 공룡 발자국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남해안에 가면 태저감에서는 거의 모든 지층에서 공룡 발자국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둘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싸워요. 왜 싸웠겠어? 얘가 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조금 더 힘이 셌나 봐. 근데 이 모습 그대로 화석이 됐어요. 둘이 멱살 잡고 싸우다 그대로 화석이 된 거야. 화산 폭발을. 이거는 발견된 게 몽골의 고비 사막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 사막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확 덮인 거지. 그래서 둘이 맞짱 뜨다가 그대로 화석이 된 게 지금 몽골의 울란바타르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싸우는 공룡이라는 화석이. 얘네들은 왜 박치게 됐을까? 자기 암컷 차지하려고.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서 그렇기도 해요. 둘 다 같은 의미죠. 힘센 무리의 우두머리가 암컷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도 그렇게 박치기를 하는 동물들이 있거든요. 누가 그러게? 코뿔소. 뿔소는 박치기까지는 안 해요. 물론 아주 코끼리. 커다란 뿔이 있지만 산양 같은 것들이 지금도 그렇게 해요. 막 달려와가지고 박치기를 하면 막 산이 울릴 정도로 커다란 소리가 나는 동물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얘네들도 그렇게 박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얘네 방어의 무기는 뭘까요? 꼬리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꼬리에 얘는 있는 뭘로 팔.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여기 있는 골판이 딱딱한 판이 방어 무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관찰하니까 거기에 핏줄이 흐르는 거야. 깨물면 아파. 그래서 지금은 저건 그러니까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꼬리에 난 두 쌍의 가시가 방어 무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저 공룡의 가장 중요한 방어 무기는 몸집이에요. 커다란 몸집이니까 덤비지 못하는 거야. 코끼리를 상아 때문에 못 덤빌까요? 워낙에 큰 동물이니까 덤비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룡들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집이 초식이 커지니까 그걸 잡아먹으려고 육식이 커지는 식으로 진화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공룡의 멸종입니다. 얘는 왜 멸종했을까요? 화산 폭발. 화산 폭발, 운석. 운석 충돌, 소행성. 소행성, 기후변화. 기후변화, 대륙이동설. 대륙이동 때문에 멸종한 것 같진 않아요. 영향은 받았겠지만 또 뭐 있냐면 그 포유류들이 알을 모두 다 훔쳐먹었다는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식물들이 갑자기 독성을 띄었기 때문에 초식 공룡들이 그걸 먹고 죽었고 그래서 육식 공룡도 굶어 죽었다는 설도 있고요. 제일 재미있는 설은 온실효과설. 공룡이 너무 번성하니까 공룡 방구가 온실가스가 된 거예요. 그런 가설까지 있어요. 그 말은 아직 정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껏 알려진 공룡의 멸종에 대한 가설만 100개가 넘어요. 아직 정답이 없어요. 워낙 많은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가설을 내놓고 있어요. 아직 정답이 안 나왔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그 답을 풀 수도 있을 거라는 뜻인데 사실은 제목처럼 우리는 왜 공룡을 연구할까요? 공룡의 멸종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100가지가 넘는 아이들 멸종들은 왜 중요할까? 1억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도 저렇게 한순간에 멸종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지구를 대략 한 700만 년간 살아왔던 짧게 호모사피엔스라면 20만 년을 살아왔던 사람이란 정도 언젠가 멸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우리도 저런 지구를 지배했던 생물들이 왜 멸종했는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공룡이에요. 공룡 뼈도 나왔고요. 알도 나왔고요. 발자국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는 공룡 박물관들도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남해안에 가면 몽땅 공룡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공룡이 아주 번성했던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중생대 지층에는 바다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늘 육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예전에는 아주 커다란 호수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룡이 많이 살았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룡입니다. 공룡 같아요? 아니, 공룡 알이라는데 알 같아요? 아니요. 알도 아닌 것 같지? 자, 뭔가? 은간 아니고요. 계란 후라이를 하려고 계란을 깼어. 어떻게 돼요? 그럼 껍질이 어떤 모습이 돼요? 쪼각쪼각나지? 네. 그걸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느라고 넣고 눌렀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썩어요. 다 조각조각 나겠죠. 그게 이거예요. 요 까만색의 조각들이 공룡 알의 파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72년도에 경남 하동에서 발견된 조반류 공룡의 알이고요. 이게 발견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공룡이 있었다는 걸 제일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수많은 공룡들에 대한 연구가 일어났고, 이건 천년구경용이라는 우리말이 이름이 붙은 구경고사우루스 밀레니아에 대한 이름의 공룡이 발견돼서 복원도 했어요. 구경대학교에 있는 연구자가 발견한 공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룡 이름은 내가 발견하면 내가 붙일 수 있거든.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건 목포 앞에 있는 아페도라는 섬에서 발견된 공룡 알이 둥지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뼈들이 발견돼서 이렇게 복원한 모습에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송엔시스라는 공룡도 나왔어요. 이름 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인데 고성지역에서 나온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공룡은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뿔공룡인데 화성에서 발견된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고요. 이걸 이런 모습으로 복원을 한 거죠. 신기하네. 꼬리가 왜 이렇게? 꼬리에 이런 돌기들이 많이 나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복원을 했어요. 이런 걸 연구해온 사람들의 사진이에요. 여기 있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공룡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이육남 박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엊그젠가 뉴스에 나온 거 혹시 본 기억 나세요? 50년 만에 미스테리 공룡에 대해서 답이 풀렸다. 그게 이제 이분이 몽골에 가서 발굴해온 공룡 때문에 이제 그 공룡의 생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그런 게 네이처지에 실린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연구하신 분이에요. 보시면 실험실에 있을 때는 멀쩡한데요.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발굴할 때 이런 모습이 돼요. 사막에 가서 2주일 동안 세수를 안 하면 저렇게 돼요. 물이 없으니까. 이분은 2호 공룡 박사님인 임종덕 박사님이세요. 이분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공룡하는 사람이 문화재청에 가 있을까요? 공룡도 문화재예요. 자연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공룡뼈가 발견되면 그거는 우리가 도자기 발견한 거랑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거고요. 이분이 아까 최초의 공룡알을 발견하신 교수님이세요. 지금은 정년퇴직을 해서 이제 개인 연구실에서 일하고 계시죠. 이분은 보성엔시스라는 공룡을 복원하신 한국공룡연구센터라는 곳에 계신 허민 교수님이세요. 이런 분들이 지금껏 연구를 해왔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의 공룡 연구자, 공룡 박사는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어요.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룡 박사가 되자마자 탑10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야, 어디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등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공룡을 발굴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매년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룡에 대해서 아직은 연구할 기회가 많으니까 참여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신생대 화석들인데 신생대 화석들은 지금 생물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대신에 토끼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토끼 같아요? 토끼 살아있을 때 모습을 생각하시는데 그 토끼가 털이 다 없어지고 살이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석이라는 건 원래 생물 그대로가 있는 게 아니고 저렇게 뼈나 껍질만 남는 거기 때문에 저 모습 속에서 우리가 토끼를 다시 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메모들은 코끼리 조상일까요? 아니요.
메머드와 코끼리는 공동의 조상이 있어요. 거기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중 메머드는 얼마 전에 멸종을 한 거고 코끼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원숭이는 인간의 조상일까요? 아니요. 둘 다 공동의 조상이 그 몇백만 년 전에 있었던 거고요. 갈라져 나와서 지금의 각각의 서로 다른 생물이 된 거예요.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런 거 아까 봤던 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의 화석지도예요. 이거 천연기념물만 따로 모은 건데 더 많은 화석들이 우리나라에는 시대별로도 종류별로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경기도에 할아버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보실 만한 공룡박물관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저희 박물관에 오시면 되고요. 또 다른 곳으로 가시려면 목포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에서 이런 공룡들이 전시되어 있고, 고성에는 공룡박물관이 있고요. 해남에도 공룡박물관이 있어요. 대전의 지질박물관에 가시면 티라노사우루스를 보실 수 있고요. 시와호에 있는 말씀드렸던 공룡 화석지를 가면 어디예요? 화성시에 있는 공룡 화석지에 가시면 이 안에 공룡 발굴도 하고 있고 이렇게 공룡을 전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보시면 설명도 다 들으실 수 있어요. 대전에 있는 천연기념물센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룡뼈가 전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국립과천과학관이나 중앙과학관 같은 과학관들에도 이렇게 공룡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직접 이런 박물관에도 가보시고 화석 산지에도 가보시면 아마 이런 흥미를 더 오랫동안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젠가 공룡학자가 돼서 저랑 같이 연구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내용을 마치겠고요. 이제 체험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받았던 고무 찰흙 있죠? 뭐요? 고무 찰흙을 한번 주물러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뭐예요, 이거요? 고무 찰흙 작은 거 있죠? 그거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주물러 보세요. 하나씩 한번 주물러 보세요. 주물러 보세요. 이렇게 막 주물르면 말랑말랑해질 거예요. 괜찮아. 이따가 저기 닦을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주무르면 돼요. 해봐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몰랑몰랑해져요. 계속 해보세요. 이거 클레이예요. 잘 주물러 보세요. 하나 줘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힘들면 이렇게 굴려주세요.